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는 한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한동훈 위원장의 전국적인 지지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다. 지금 이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정당 지지도하고 아직 연결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정권 심판론이 여전히 강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특히 말이죠, 이 한동훈 위원장 개인에 대한 이 지지도가 최근에 말이죠, 전국적인 지지도는 3배, 2배.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울 지역에서의 지지도는 무려 3배나 오른 걸로 그렇게 이제 갤럽 조사를 보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총선과 관련해서 어떤 함의를 갖느냐, 요거를 여러분께 이제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신당, 이제 20일 날 총창당대회를 하는데, 이게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또 이 언론의 분석을 월간조선에서 아주 분석을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상민 의원의 발언, 왜냐면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이 이제 민주당하고 비교해서 또 언론에서 지금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의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중진 의원들이 민주당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마디로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내 민주주의가 민주당의 경우는 다 죽어 있는데 왜 이재명한테 지키면 그냥 골로 가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봐봤더니 너무나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비공개 회의지만,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랐고 국민의힘으로 온 거가 굉장히 잘한 것 같다. 자, 그러나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제가 한밤중이니까요. 지금 이제 1시가 넘었는데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차기 지도자와 관련해서 지도자 랭킹, 요거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 분석하는 게 이제 갤럽 여론조사가 되겠는데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이제 아시죠? 지난 금요일 날 나왔는데, 요 숫자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은,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이가 23,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22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가 한동훈 위원장이 19, 그리고 이재명이는 2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경기에서는요, 둘 다 23% 동률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남성, 여성을 보면은 남성의 경우에는 이재명이가 24, 한 위원장이 21, 여성은 22 대 24.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요, 한동훈 위원장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11, 이재명은 9. 그래서요, 20대 변화가 총선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20대에서는 그동안에 10%대를 기록한 바가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런데 10%대를 기록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만 따진다면 작년 대비 무려 3배나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요게 이제 총선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요게 이제 굉장히 큰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 자료는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끝내놓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말을 빨리 하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서울에서 3배나 올랐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도가, 자, 그래서 이게 3가지 총선 변수를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다. 이렇게 지금 펜앤마이크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펜앤마이크에서 아주 굉장히 전문적으로 분석을 했다. 이렇게 지금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개월간의 한국 갤럽 조사를 쭉 분석해 봤더니요, 한동훈 지지도가 전국적으로는 2배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 총선 판도에 상당한 변수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특히 이 수도권이 이제 승부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기 주자 지지율의 판도가 수도권 이 바람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서울과 이 한동훈 효과가 서울과 경기 인천 선거에서 상당한 바람몰이 역할을 할 것이 아니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지금 관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야 정당 지지도는 굉장히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 지원도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지지도만 나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여론의 특징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9일하고 10일, 11일 3일간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재명 23, 한동훈 22. 예, 그리고 나머지 한 3% 정도로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낙연, 홍준표, 이준석 이건 3% 정도. 그리고 안철수하고 오세훈, 김동연은 1% 정도. 이게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런 분들. 예. 자, 그래서 선명한 양자 대결에서 1%포인트 차이로 지금 바짝 추격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12월 달 조사 대비하면, 지금 현재 이낙연, 죄송합니다. 이재명이는 4%만 상승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무려 6%가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혼전세인데,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4가 됐습니다. 동일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한 달 전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여권 견제론, 이게 지원론보다도 견제론이 더 세지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라기보다도 이게 우려스러운 대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견제론의 지금 이제 그 지표를 여러분께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보시면 지금 최근 건데요. 지금 이제 이게 11월, 12월, 1월 이 세 개만 비교한다면요. 지금 이제 이 빨간색이 정부의당 지원론이 돼요. 42, 44로 지원론을 올라가요. 그러다가 다시 41로 떨어지고 43 횡보를 보이다가 39로 ปุ๊ 떨어졌어요. 이게 39로 떨어진 것이 이게 1월 두 번째 주, 이번 주거든요. 참 지난 이제 금요일 주.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들어오지 한 열흘이 됐는데 팍 떨어진 거예요. 무려 4%나. 예, 지원론이. 그리고 이제 야당을 찍어야 된다. 그런 게 견제론인 거죠. 이 견제론은 똑같이 11월 네 번째 주는 44, 44였는데 이게 쭉쭉 올라가요. 47, 45, 50. 그래, 무려 50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한 달 전 45에서 55%가 올라가고, 이 정부 여당을 도와주자. 이거는 4%가 떨어지고. 그래서 둘 차이가 무려 11% 차이로 지금 벌어졌습니다. 더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효과가 사실상 정부 여당에 대한 지원으로 연결이 돼야 좋은데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연결이 안 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참고적으로 그러면 갤럽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네 개 여론조사 기관, NBS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최근에 보니까 말이죠. 자, 이 야당에 힘을 실어주자 견제를 해야 되겠다 50%. 그리고 여당에 힘을 실어주다가 39%, 11%나 높아요. 예. 자, 그래서 견제론이 지원론에 비해서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난 것은 NBS의 경우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견제론이 아직도 세냐? 이 이유는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한 지 지금 2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 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심판, 이 평가, 이쪽으로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는데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국정 지지율이 지금 낮아요. 요것이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갤럽 조사를 본다 하더라면 보면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33, 그리고 이제 NBS 긍정평가는 32. 그래서 이 부정평가가 너무나 높다. 예, 요게 하나의 큰 영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치 지형이 또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은 국민이 하나인데 여당에서도 신당이 이준석 신당이 나오고 야당에서도 또 이낙연 신당이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제3의 신당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금태섭, 양양자. 예.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을 빼고는 전부 다 이준석이가 이제 반윤을 하니까 고를 수 있는 신당이 너무 많아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야권의 선택지는 늘어나는 데 비해서 여당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권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심판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요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자, 그래서 지금 이 과제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과제는 이 커지는 견제로는 본인의 인기를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딱 스톱시키고 이 방향을 뒤집을 것이냐. 이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과제가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당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서 리더십을 심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거를 잘 해오고 있다. 이게 이제 중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론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는 아직은 확
확신을 안 하고 있다. 왜? 이 확신을 하려면은 정책으로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데 아직 한동훈판 정책이 나온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바람에만 끝나고 정당 지지 그리고 또 이 정부 여당에 대한 이 지원 이쪽으로 지금 전의는 이전은 그렇죠. 이전은 지금 안 되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적 지지로만 지금 끝나고 있다. 요게 현재의 이 한계 상황이고 그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딜레마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왜 그렇게 이제 정권 심판이 이렇게 센지 이 원인 분석을 해드렸고, 그러면 말씀을 드린 대로 한동훈 지지도가 이렇게 3배씩이나 서울에서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지지도, 총선 변수 3가지라 이거예요. 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한동훈 위원장이 서울에서 7개월 동안에 걸쳐서 3배나 상승했고, 이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작년 6월 서울에서입니다. 자, 작년 6월 서울에서 지금 이제 지지도를 딱 보면은요. 이재명은 20여고 한동훈은 6%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딱 조사를 해보니까 21대 19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말이죠. 작년 6월 대비로 치면 무려 13%나 올라갔어요. 예, 13%나.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3배씩이나 이제 올라갔잖아요. 6에서 19로 올라갔으니까 6, 3, 18이잖아요. 3배나 올라갔어요. 전국적인 지도가 2%밖에 2배 올라갔는데 서울은 3배가 올라갈 정도로 수도권에서 한동훈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전국적인 지지도를 딱 볼 경우에요. 작년 6월에 이재명이가 22, 한동훈 11이었었는데 이번에 딱 보니까 지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도가 말이죠. 예. 지금 되게 많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자,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대 23대 22가 돼버렸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딱 전국에서는 지금 2배로 뛰어 있는 거고, 서울에서는 3배로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총선 변수, 두 번째 총선 변수는 뭐냐? 경기도와 인천의 이 한동훈 위원장의 지도인데요. 이 경기도는 서울에서는 점진적으로 쭉 올라왔는데 인천경에서는요. 답보 상태에 있다가 비대위원장이 올라온 이로 팍 뛰었어요. 10%나 뛰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답보 상태가 어땠느냐? 2월 달에는 이제 24%였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1%인데요. 9월에는 9%, 그리고 10월에는 한동훈 13%. 그러니까 11, 9, 13, 11월 달에는 다시 12. 12월 달에는 또 14. 그러니까 뭐 11, 2, 3%에서 그냥 머물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게 몇 프로 뛰었느냐? 인천 경기입니다. 둘 다 23%예요. 그 이재명도 24, 한동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인천 경기에서도 뭐 한 2배 살짝 넘는 비율이 올라갔어요. 예. 자, 그래서 한번 딱 급등했다는 겁니다. 인천은. 그래서 답부에서 급등, 서울은 꾸준한 상승.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제 총선 변수 3는 뭐냐? 지금 무조공산으로 돼 있는 20대에서 처음으로 선두를 기록한 것이 이제 의미 있는 상승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6월에 보면은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은 이제 8대 7, 9월에는 9대 5, 그 다음에 이제 10월에는 11대 8, 11월 달에는 9대 7, 12월 달에는 5대 6, 이렇게 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10%를 넘겨섰어요. 자,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는요, 12월 달에는 이제 홍준표만이 10%를 기록했는데, 예, 왜냐면 사이다 발언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조사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9대 11 역전을 하면서 두 자릿수인 10%를 넘어섰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크다. 왜 그러냐?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왜 이렇게 10대에서 올랐느냐? 컨벤션 효과도 있지만은 탈거리주의 행보가 20대한테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2002년도 대선 때 당시 노무현 후보가 군소 후보에서 선두권을 치고 나올 때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20대 청년층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무주공산인 20대에서 약진을 지속할 경우에는 4.1 총선에서 한동훈 바람이 굉장히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평가는요, 지금 이제 펜앤마이크에서 전문적으로 이 연구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동훈 이 바람이 그래도 이게 뭐 잠깐 번쩍번쩍 하다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4월 총선 때까지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거는 지금까지 한동훈 위원장의 말, 그렇죠? 아까도 그동안에 셀카 막 찍어달라고 그러고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예?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인기가 쭉 올라왔어요. 일종의 이제 팬덤 현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팬덤이 주로 이제 뭐 정치라는 게 모든 게 다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공무원들도 성공하려면 브리핑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을 잘해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말 잘하는 거, 이건 뭐 어느 누구도 시비할 수 없잖아요. 당할 사람이 없어, 대한민국 정치판에. 근데 이제 이 말이 이제 이 신선한 어떤 충격적인 바람을 불러오는 데는 이제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람불에 한 선거했는데 이 바람이 계속 불게 하려면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국가 경영의 지도자잖아요. 여당 대표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판 정책을 좋은 걸 내놔야 된다. 이게 이제 이구동성으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다. 저도 당연하죠. 그 다음에 정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여론의 흐름, 이거를 쫙 크게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이 선거 전략. 그 다음에는 이러한 이제 이 한동훈판 정책을 잘 구현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선수. 이제 공천 받은 사람들이 훌륭해야 돼요. 능력 면에서, 또 인품 면에서. 그래서 보수의 품격, 그리고 보수 정책의 기조, 그리고 변화하는 이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맞는 어떤 정책의 그 탄력적인 어떤 정책의 유연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도, 또 전략적인 마인드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뽑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람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어차피 공천은 뭐 한두 달 전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람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후보 공천, 그러니까 공천받은 사람들이 신뢰성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딱 마침표는 공천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요. 예. 공천할 때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뭐 특히 이제 영남 다선 의원들이 얼마만큼 잘라낼 것이냐. 그래서 내부 분열이 얼마만큼 가느냐. 요것이 우리 국민이 성공 변수 중에 제일 크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심판론이 왜 큰지, 그리고 한동훈 바람이 왜 중요한지,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관점이 뭐냐? 이준석의 신당은 성공할 것이냐, 성공하지 않을 것이냐. 요게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예요. 요것은요, 월간 조선에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놨어요. 자, 월간 조선의 분석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뭐 이게 이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집중적으로 이제 딱 뭐라 그러죠? 예, 그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좋은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가는 사람들이 별로 좋은 사람이 없어. 예. 그래서 인적 구조면에서 볼 때 아주 좋은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고 이제 인지도가 높은, 한 가닥씩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없다. 이게 이제 제일 큰 원인으로 지금 성공하기가 어렵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현역이 20명 정도가 되면 총선 전에 보조금을 115억 원이나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두 달간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현역 의원. 예. 왜냐하면 허은하도 사표를 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이준석 신당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볼 수밖에 없는. 예. 그리고요. 그러면은 여당 탈당파들이 그러니까 여당에서 공천 탈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갈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삭 죽기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삭 죽기와 관련해서는 이준석이도 이삭은 당연히 주셔야 된다 했지만요. 장제원 의원이 이미 불출마를 써놨기 때문에 이제 탈락한 분들이 이준석 신당으로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준석 신당으로 가가지고 저 이제 거기서 뭐 공천을 받아서 나오면 좀 당선돼야 되는데 과연 이준석 신당표를 달고 공천을 받아갖고 나온다고 이길 수 있겠느냐? 당선이 될 수 있겠느냐? 거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TK 지역이라서 가야 되는데 TK 지역에서 당선되기 어렵다. 왜? 이미 TK 지역에서는요, 민심이 이준석 쪽으로는 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역적 기반이 없이는 대한민국 정당이 성공하기가 어려운데 과연 이준석이가 지역적 기반이 있느냐?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요, 조직력과 자금력인데, 자, 지역 기반 없죠? 조직력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금력 없다 이겁니다. 자, 현역 의원이 없는데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걸로 볼 때 현역 의원이 전혀 따라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신당 창당이 된다 하더라도 20일 날, 지금, 여러분들 이준석 쪽으로 갈 현역 의원은 없을 거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정당 지지도를 보더라도요, 정당 지지도 보더라도 지금 이준석, 이 비율이, 지지율이 한 10% 내외에 되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나서,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은 15%를 받아야 되는데 15%가 받을 수가 있겠느냐.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지금 10%, 11%, 10% 아주 낮은 순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당선 가능성도 없고, 예. 그 다음에 이 장제원 효과 때문에 다시, 공천을 못 받는 사람들이 가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 국민들한테 배신자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또 복당간 떨어지고 나서 또 복당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신당에 가면 쫄딱 망하는 거지 정치적으로 재기할 가능성이 있느냐? 재기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준석 신당으로 가기는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특히 이 바미당의 학습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런 지금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컨대 이낙연 신당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하고는 비슷하다. 지역 기반이 없고 지지 세력이 없고 그리고 조직력과 자금력이 부족하다는 거. 이게 서로 보완할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걸로 볼 때 이준석의 신당은 성공 가능성이 어렵다. 이렇게 월간조선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이 이제 하려면 최소한도 바람몰이를 여기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람몰이 할 만한 그런 비중 있는 인물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예. 국민들한테 신망을 받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상민 의원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가고 나서도 여기저기 워낙 말을 잘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언론에서 이제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최근에 CBS에 나가서 이제 한 얘기를 지금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요. 각 당 중진 모임에 내가 다 가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신랄한 얘기들이 많더라.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중진들이 말 한마디 못하는데 너무나 대비가 되더라.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입에 그러니까 아주 예민한 문제를 그냥 그대로 전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그냥 쓴소리가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서 마음이 굉장히 편하다. 왜? 내 소신 뜻과 다른 표결이나 법안 발의를 하는 경우에도 당론으로 휩쓸려가서 쓰나미 밀려가듯이 하는 거 그동안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와서 둥진들 얘기하고 보니까 마음이 오히려 편하다. 예. 그리고 의석수를 갖고 횡포하는 것이 그동안에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 벗어난 점도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더라. 예. 열심히 하는 것밖에 이제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이런 비판과 관련해서는 내가 이재명 사당 개딸들한테 배신당한 건 맞다. 그러나 민심과의 신은 확실히 지켰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내가 이재명을 떠나겠다 한 거, 이거 지킨 거, 이거는 내가 신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에 배반하는 자들은 이재명과 그 공범자들이다.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요,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 지금 하면 이건 정쟁용이고 완전히 뒤범벅이 된다. 그래서 타협하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요, 총선 직후에 하는 걸로 하고 특검 추천권도 여야 합의로 하든지 아니면 대한변협의 추천권을 위임해서 하든지 하면 합리적 타결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요, 집에서 어느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내 주식한다고 얘기하는 부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리고 윤 대통령이 알면서 주가 조작, 이거 허위로 거짓말을 했다면야 큰 얘기인데, 큰 문제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 그걸 윤 대통령도 부인 주식하는 거를 어떻게 알았겠느냐.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말이죠. 결혼 전 얘기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참모들 출마와 관련해서는 안 될 자리를 줘야 된다. 본인이 살아와야 된다. 그래서 꽃가마 탈 수 있는 지역으로 배치하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상민 의원도 민주당에 있을 때 이게 같이 공동 발의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낙연 그 대표 탈당 관련해서는요. 제가 민주당에서 뭘 할 공간이 없어서 탈당한 건데 민주당이 X판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탈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재명도 마찬가지. 민주당에 있으면 뒷방 늙은이밖에 더 되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그냥 덕담이나 고 그러니까 나오는 거 아주 잘한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고요. 그럼 국민이 많이서도 쓴소리 할래? 이런 질문에 관해서는요. 내가 미쳤냐? 지금 간지 얼마도 되지 않았는데 쓴소리하면 쫓겨난다. 적당히 눈치 보면서 세력도 형성하면서 이렇게 실효성 있게 하는 게 목적이지 제가 쓴소리가 목적이 아니지 않나. 뭐 가장 현실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도 이상민 의원의 이런 발언 우리가 공감 가는 발언이 많았는데요. 자, 지금 그 국민의힘 입당한 이후에 이 언론과의 인터뷰들을 보면 공감 가는 얘기를 여전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